모든 것이 싸게 만들어져 이길 수 있을 때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수십 년간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세계의 공장은 마치 예술처럼 냉혹한 효율성 위에 세워졌다. 잠들지 않는 도시들, 밤새 빛나는 조립 라인, 해마다 시계처럼 떨어지는 가격은 서구 경쟁자들이 결국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는 규모와 규율, 계획의 기적이었다. 인간의 노동을 경제적 동력으로 전환하는 문명이었다. 그러나 모든 기적에는 대가가 따른다. 중국의 가장 큰 강점, 즉 모든 것을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크게 만드는 능력이 오히려 그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었다. 금융사학자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한다. 여기서 돈, 권력, 역사가 충돌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큼 단순한 것은 없다. 중국의 이야기는 현대 자본주의가 한계점까지 밀려난 이야기다. 미래를 파괴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보상하는 체제. 세계 최대 경제가 스스로를 소진할 때까지 최적화하면 어떻게 될까? 효율성이 자멸로 변모할 때. 그 답을 찾으려면 중국 경제기적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1978년 등소평은 공산당 앞에서 사회주의의 가장 깊은 금기를 깨뜨렸다. 그는 중국의 부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애국적인 일이라고. 이 선언과 함께 그는 세계가 목격한 가장 빠른 경제 변혁 중 하나를 촉발시켰다. 하룻밤 사이에 농민들은 기업가로 변모했다. 시골은 공장으로 변했고,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이후 유럽의 외국 투자자들은 금광을 발견했다. 값싼 노동력, 끝없는 인력, 그리고 거래를 갈망하는 정부. 중국은 소수의 경제 특구를 열었다. 규칙이 다른 작은 시험 도시들. 중앙 계획도, 관료적 지체도, 이념적 순수성 검증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자본을 유치하고 수출을 창출하는 것. 그 효과는 너무나도 컸다. 3만 명의 조용한 어촌이었던 선전은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불과 20년 만에 이 공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각 지방은 자신만의 붐을 원했고, 각 도시는 다음 선전이 되고자 했다. 지방정부는 차입을 통해 고속도로, 발전소, 산업단지를 건설하며 더 많은 공장을 유인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단순히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의 모든 수요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철강, 석탄, 구리, 석유. 생존을 원하는 서구 기업들은 모두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제조 가능한 것이라면 결국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멈출 수 없는 성장 아래에는 위험한 유인책이 숨어 있었다. 성공이란 다른 누구보다 저렴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각 지방 정부는 토지 가격 인하, 세금 감면, 임금 삭감으로 공장 유치 경쟁을 벌였다. 기업들은 마진 축소, 품질 저하, 이익 삭감으로 경쟁했다. 모두가 성장을 쫓았을 뿐 지속 가능성은 아무도 추구하지 않았다. 진보로 위장한 바닥 경쟁이었다. 한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계는 너무 강력했다.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매년 수백만 명이 서양 임금의 일부만 받고 하루 12시간 일할 의사가 있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항구는 잠들지 않았다. 서양 소비자들은 기적을 얻었다. $5 티셔츠, $300 아이폰, 인플레이션 없는 풍요의 환상. 그리고 중국은 부유해졌다. 그러나 10번째 쇼핑몰과 100번째 제철소 사이 어딘가에서 시스템은 과열되기 시작했다. 기적은 중독이 되었다. 지방 정부는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으려면 성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공장을 지었다. 2015년이 되자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만으로도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산업단지 전체가 세계 수요가 흡수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상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혁신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다. 공장은 이익이 사라져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양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히려 가속했다.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 그때 새로운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인간 세계에서 차용했지만 이제 경제 현상을 묘사하는 용어, 역진화, 니진화, 인볼루션. 역진화는 단순히 사람들이 더 적은 보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과거 역진화는 줄어드는 보상을 위해 지칠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중국 학생이나 노동자들을 묘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적이다. 체계적이다. 전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위한 제로섬 전쟁에 갇혀 남은 유일한 무기는 가격뿐이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 신경제의 상징들이 모두 전쟁터가 되었다. 수십 개의 기업들, 그중 다수가 국영 기업들은 동일한 제품으로 시장을 뒤덮었다. 각 기업은 서로를 제치고 가격을 깎았다. 이익은 사라졌지만 아무도 멈출 엄두를 내지 못했다. 생산량이 정당성을 의미하는 시스템에서 생산을 잃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이다. 이처럼 악순환은 스스로를 부채질한다.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깎는다. 경쟁사들은 이를 따라간다. 이익은 폭락하고 임금은 정체된다. 소비자들은 잠시 환호하지만 값싼 풍요가 번영을 희생하는 대가임을 깨닫게 된다. 중국은 산업적 퇴행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효율성이 이익을 삼키고 생산이 목적을 삼키는 자멸적 순환이다. 더 이상 혁신을 위한 경쟁이 아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이다. 모든 바닥 경쟁이 그렇듯 승자는 없다. 그래서 중국 태양광 패널은 원가 이하로 팔린다. 전기차는 구매자를 기다리며 주차장에 쌓인다. 기술 대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줄어드는 국내 수요를 두고 싸운다.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2024년 산업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이유다. 모두가 최저가를 경쟁할 때 가격만이 유일하게 떨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과잉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중국이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석탄과 철강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중국 정부는 강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축소해야 했다. 광산을 폐쇄하고 공장을 합병하며 수십만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경제적 응급처치를 단행한 것이다. 국가가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셈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환자가 단일 산업이 아니다. 성장 모델 전체다. 공장은 스프레드시트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문을 닫지 않는다. 정치가 허용할 때 문을 닫는다. 그리고 중국에서 정치는 축소를 보상하지 않는다. 움직임을 보상한다. 그 움직임이 제자리 걸음이라 해도 말이다. 비공개 자리에서 당 간부들은 수치를 알고 있다. 떨어지는 이익, 정체된 임금, 증가하는 부채.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하다. 계속 생산하라. 계속 성장하라. 계속 믿어라. 기계가 멈추면 환상도 함께 멈추기 때문이다. 202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효율성 기계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 되어 있었다. 스스로와의 군비 경쟁에 갇힌 경제였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승리로 보였다. 세계는 기록적인 수출, 반짝이는 새 공장들, 대륙을 가동시킬 만큼 방대한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생산 라인을 목격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익률이 급락하고 있었다. 기적은 더 이상 불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제는 매년 더 빠르고 더 얇게 재활용할 뿐이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과잉 생산 능력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과잉 생산 능력은 결함이 아니다. 정책이다. 태양광 산업을 보자. 2023년 한 해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패널 수요의 2배 이상을 생산했다. 가격은 단 1년 만에 거의 40%나 떨어졌다.
기업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했다.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파산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생산을 계속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생산량 수치, 진전의 환상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차를 보자. 100개가 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줄어드는 국내 시장을 놓고 경쟁 중이다. 각 브랜드는 생존을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다른 업체들도 따라오도록 압박한다. 정부는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보조금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보조금은 이 악순환을 부추길 뿐이다. 공급은 늘고 가격은 떨어지며 마진은 얇아진다. 결과가 뻔하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산업이익은 20% 이상 감소했다. 수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음에도 말이다. 공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하지만 상품 하나당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국가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질은 내부에서부터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실수만은 아니다. 일부는 의도된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무기화된 효율성의 기술을 숙달해 왔습니다. 보조금을 활용해 핵심 산업을 경쟁사를 압도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분기별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략적 독점이 핵심입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베이징은 단기적 손실을 감수합니다. 미래를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지방정부는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장 건설, 저리 대출, 세금 감면 등의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무자비합니다. 시장을 물로 채우고 모든 업체를 가격으로 압박한 뒤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 주주와 당위 이익 요구에 얽매인 서구 경쟁사들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생산에 의존하게 되면 중국은 독점 기업이 항상 해왔던 일을 할 수 있다. 가격 인상, 조건 강요, 가치 사슬 지배. 이 전략은 새롭지 않다. 중국이 철강, 희토류, 조선 산업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매번 세계가 다른 선택지를 잃을 때까지 가격을 낮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전례 없다. 이들은 오래된 산업용 원자재가 아니다. 미래의 핵심 소재들이다.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 구동계, 21세기 경제의 동맥들이다. 이론상으로는 천재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약하다. 제국이 전략적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한계가 넘어서면 시스템은 썩기 시작한다. 모든 산업이 정부의 손실 보전을 기대하게 되면 효율성은 중독으로 변한다. 기업들은 혁신으로 경쟁하기보다 보조금으로 경쟁하기 시작한다. 생산성은 정치로 변질된다. 국가 전략과 국가 부채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중국 가격 전쟁의 숨겨진 위험이다.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다. 재정적 시한폭탄이다. 오늘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것은 내일의 안정성에서 빌린 것이다. 결국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중국식 함정이 비극적인 이유다. 한때 중국이 시장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바로 그 전략이 이제 내부에서 중국 경제 자체를 잠식할 위협이 되고 있다. 손실을 바탕으로 한 지배는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연기된 붕괴다. 제국을 죽이는 것은 수요의 붕괴가 아니다. 목적의 붕괴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이 모멘텀으로 대체되었다. 모든 수준이 움직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는 시스템이다. 지방정부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이 가동되기를 원한다. 국유 은행들은 대차대조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공장들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완전 고용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 모든 공장들이 가동되길 바란다. 사슬의 어느 한 부분이 멈추면 나머지도 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두가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번영을 의미한다고 계속해서 가장한다. 비록 더 이상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것이 국가 자본주의의 정치적 논리다. 생산은 통제의 증거다. 성장이 주춤하면 국가는 물러서지 않는다. 또 다른 공장을 짓는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낮춘다. 민간 부문이 주저하면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신용을 공급한다. 모든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은 동일한 불균형을 더하는 것이다. 이는 비이성적이지 않다. 생존이다. 중국 경제는 단순한 부의 엔진이 아니다. 정통성의 엔진이다. 그 사회 계약에는 단 하나의 조항이 있다. 계속 성장하면 국민은 계속 믿을 것이다. 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던 시절엔 이 방식이 통했다. 그러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단지 더 싼 상품만 만들어낼 뿐이다. 역설은 잔혹하다.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그러나 동시에 자국의 임금과 수요를 억누른다. 수억 명의 국민을 빈곤에서 구제한 이 나라는 이제 이미 구제한 이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할수록 글로벌 시스템은 더 취약해진다. 서구에서는 값싼 중국산 상품이 한때 선물처럼 느껴졌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상점을 채우며 중산층 생활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제 그 풍요로움이 약점을 수출하고 있다. 서구 공장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신흥 시장들은 자체 산업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렴한 상품의 세계적 대가는 바로 정체다. 중국이 이 함정을 만든 게 아니다. 역사가 만든 것이다. 이 패턴은 제국만큼 오래되었다. 영국 석탄 산업은 한때 세계 시장을 넘쳐나게 하여 가격을 너무 낮게 떨어뜨려 영국 광부들조차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했다. 해결책은 과잉 생산을 흡수할 식민지, 독점 시장이었다. 1980년대 일본의 기적 같은 경제도 같은 벽에 부딪혔다. 과잉 생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소비를 멈춘 고령화 인구. 로마의 몰락은 침략이 아닌 과잉 생산에서 시작되었다. 노예들이 일하는 거대한 농장들이 너무 많은 곡물을 쏟아내자 가격이 폭락했고 공화국의 중추였던 소규모 농민들이 파산했다. 로마는 스스로를 불균형으로 몰아넣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시험대에 오른다. 생존을 위해 최적화를 잠시 멈출 수 있을까? 중국 지도부는 이를 잘 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균형을 강조한다. 투자 중심 성장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균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에 중독된 체제가 가장 부족한 자원이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베이징이 혁신과 소비로 배를 돌리려 애쓰는 동안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인프라, 더 많은 생산을 추진한다. 그들의 인센티브가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부엌에서 계속 요리를 하는 동안 다이어트를 하려는 것과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과잉 생산품 중 상당수인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는 바로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들이 무너지면 녹색 혁명조차 주춤할 수 있다. 세계는 더 싼 기술을 얻는다. 중국의 수익성을 희생한 대가로 값싼 풍요는 함정이 된다. 부를 창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창출하려는 동기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은 미덕에서 질병으로 변한다. 중국의 문제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가 아니라 너무 높다는 것이다. 생산은 마스터했지만 균형을 잃은 제국이다. 세계를 상품으로 넘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수익을 내기 위한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잔혹한 대칭성이 존재한다. 중국을 부유하게 만든 바로 그 힘, 즉 끊임없는 경쟁이 이제는 누구도 부유함을 유지할 만큼 오래 쉴 수 없게 만든다. 성장이 정체성이 될 때, 생산이 목적을 대체할 때, 진보의 척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지로 전락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것은 발전이 아니다. 산업 규모의 진화일 뿐이다. 그리고 역대 제국들이 그랬듯 중국도 지나친 값싸움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균형 외 모든 것을 최적화한 시스템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해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을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